제로 코로나 안 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했잖아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 경제 리스크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 그래야 올라가서 되죠. 원래 채권형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채권형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경제와 원리 안 맞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요? 이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중앙정부한테 넘기는 작업이 이제 온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시작부터 웃음을? 아니, 발음을 매번 정확하게 못 하시더라고. 안유화. 자꾸 안휴화라고 들려요. 아,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혹시 귀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전 의심이 드는데. 안유화. 안유화 정확하게.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걸로 합시다. 네. 저는 완벽합니다. 네. 지금 요즘 중국이 네.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뤄야 네. 될 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맞아요. 네,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그렇죠. 내렸다가. 그렇죠. 근데 일단 중국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막 최초라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반 기본 법적으로 사람들이 대형으로 그러니까 집중적 갇히는 걸 뭐라고 집회라고 해야 되나? 집회, 그게 시위 집회. 예, 시위 집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중국 사람 성격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민족성이 좀 수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처럼 다른 나라가 내 생각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3년 동안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참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거든요. 지금 저 상황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외책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SNS로 할 때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장 믿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지금 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올해만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100만 명 넘게 죽었다. 근데 중국은 사망자 수가 적잖아요. 이것도 14억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나 확연히 찬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거는 거의 뭐 어떤 어떤 작은 나라는 인구가 100만 명 아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말하면 어느 어제 어디 갔던데 어느 그 시가 100만 잠깐만 그게 어느 시였지? 100만 명이던데요, 인구가. 한국의 어느 시가.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중국 사람들 그래 제로 코로나가 맞다. 이 14억 인구가 이렇게 적여준 거는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럼 당대회 끝나면 이제 조금 완화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스무스하게 저는 풀겠지라고 기대를 했고 또 끝나자마자 중국 위생관리위원회에서 담당 부처가 나와서 앞으로는 타겟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냥 봉쇄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 의사, 또 뭐 권위자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는 거의 위협적이지가 않다 이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했거든요. 원래 격리가 7+3 중국 들어가면 7일 격리하고 3일 자가격리였는데 그게 5+3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그 당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점점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각 도시별로 많이 나오면서 광주, 또 이번에 지금 북경, 뭐 상해, 지난번에 그 화재 사고난 우르무치 이런 대도시에서 막 지금 연쇄적으로 막 몇만 명 넘어가면서 갑자기 또 이 지방 정책이 확 조이는 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은 좀 완화하자라는 스탠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지니까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데이터가 안 좋으면. 예,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좀 타겟 관리하고 이제는 무작위적인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내려보던 차에 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팍 나오니까 이건 또 자기 이 관료하고 이 관직하고 연관되니까 그렇죠. 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 꽉 조여버린 거예요. 근데 또 여기저기 막 터지니까 쟤네끼리 또 관직끼리 경쟁하잖아요. 이 성과 저 성장.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더 강화되면서 지금 특히 또 이번에 촉발이 된 거는 우르무치에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로 코로나 안 했으면 적시에 그게 진압이 됐을 텐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적시 진압이 안 돼서 사람 더 많이 죽었다. 10명 죽었다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중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이 터졌다. 예,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될 만한 그런 건데 그래서 뭐 F4용지 백지 들고 나와서 그것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다 터진 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예.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 안 쓰네 사람들 그렇죠.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다는 뭐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이렇게 대부분 좀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 집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다 보냈잖아요. 유학을 보내니까 세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몰라요. 중국 대부분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에 중간에 풀 때 예를 들면 중국 하북성 북경 옆에 허베이성 그 석가장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방역 정치를 풀었어요. 네. 검사도 안 하고 어서 마음대로 내려오고 마음대로 해 이런데 사람들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풀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이제 내려와도 된다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내려오는지 알아요? 밖에 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일단 공포스럽게. 예, 공포스러울까 정작 다 관리를 안 해도 안 내려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검사 취소했어요. 초등학교 뭐 이런 데서. 그랬더니 학부모들 막 항의를 했다잖아요. 다시 검사해라고. 왜 우리 자식이 학교 보내는데 니네 검사 안 하면 코로나 환자 있는지 어떻게 하냐. 왜 우리 자식이 생명과 장난치냐. 이래서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다시 회복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커서. 근데 이번에 월드컵이 중계하더라고 CCTV에서. 근데 뭐 꼭 그걸 내 그랬다고는 나는 모르죠. 뭐 그거 그렇다 해서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모르던 사람들이 TV에서 다른 나라는 다 안 하고 하네. 수많은 사람들 알게 되는 계기는 맞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죠.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아까 뭐 네. A4 용지, 예. 흰종이 지금 백지 시위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그 단지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시진핑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전혀 없고 나오지 않고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요즘에 뭐 틱톡이라든지 뭐 SNS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올라오고 또 해외 뉴스에서는 다루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질문하신 대로 뭐 시진핑 뭐 퇴진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제가 같이 살았던 중국인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례적으로 그런 이야기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언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외국 뉴스에. 그런 거 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정말 이제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참다 악에 받쳐서 이제는 죽기 살기. 예, 뭐 그런 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내걸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이용하는 해외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예. 알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네. 했었거든. 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 네. 전쟁 가운데에서 네. CIA가 이럴 때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건 네. 이러한 것들이 어쨌건 현재 당면한 중국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PMI 지표도 뭐 48, 50이치면 우리 맞아요. 되게 불황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48이 나왔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했을 때 인민의 불만, 그 다음에 악화된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탠스가 그럼 이제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사실 며칠 전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발표한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가 보통 망하면 두 가지로 망하는 거죠. 모든 권력이 절대 권력이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 한 두 가지로 망합니다. 꼭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도 절대 권력이면 하나는 가난에 망하든지 하나는 전염병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계속하면 전파는 어떻게 막겠지만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회성 직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엄청난 이게 일용 노동자들. 예,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속 제로 코로나면 가난해서 죽을 수 있고 풀어놓으면 전염병이 확산돼서 또 죽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해봐. 저도 사실은 그 중국에 지금 3년 넘게 못 가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제부터 정책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 생각해봤어요. 안 한다 합시다. 오늘 일부러. 그럼 당장 이 문제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의 경험을 보면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 올해 3월까지 되게 셌거든요, 관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풀어놨는데 지금도 하루에 6만 명, 7만 명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일 많이 할 때 20만 명 넘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이 5천만 인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14억의 인구예요. 14억 인구. 그러니까 또 한국은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 화이자 백신 이런 거 맞았잖아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mRNA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작용은 크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 백신 다 2차 다 맞은 상황에서 지금 6만 명, 7만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백신을 안 썼거든요. 중국 국내 백신을 썼는데 시노팩스인가 뭐. 예, 시노팩 백신을 썼는데 그거는 부작용은 없어요. 대신에 혈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 풀어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 면역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책을 취소했대서 당장 뭐 소비가 빵 살아나고 투자가 빵 살아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한국이 지금 백신 맞고도 하루에 지금 없어져서 6만 7만인데 옛날에 20만 명씩 걸렸는데 중국 인구 베이스가 14만 명인데 만약 다 풀어놨어요. 근데 다 그동안 집에 갇혀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하나도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을 벌하죠? 지금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제로 코로나 안 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풀어졌을 때의 그 혼란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풀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mRNA 네. 백신 예. 이것을 좀 수입을 해서 먼저 맞히는 맞아요. 행위가 앞서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게 제로 코로나 맞아요. 방역 완화의 시그널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는 이 화이자 같은 백신을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사려고. 왜냐면 이게 다 지방정부가 요즘에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럼 그거 살려면 그것도 뭐 한국 5천만 명도 아니고 14억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돈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제. 치료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방역 완화 예. 이거를 좀 쉽게 얘기 못할 것 같네. 아무도 그 챔치기 힘들죠. 왜냐면 이게 14억이 빵 풀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중국이 그냥 병원이 많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열악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ICU 사람이 거기 생명을 다투면 구하는 그 긴급 구급센터 그것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예. 중국 그 말씀하신 예.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당국자라면, 당국자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쉽진 않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로운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백신의 공급 이게 세계의 어떤 예. 화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관계에서 뭐 모더나가 됐든 아니면 네. 뭐 화이자가 됐든 예. 이걸 좀 뭐 저렴하게 됐든 아니면 뭔가 글쎄, 공급을 충분하게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셜츠 총리가 중국 방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관계 지금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백신을 수입하는 걸로 지금
아마 가격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많이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이 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국 경제가 네.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당면한 예.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경제하고 연결지면서 중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금리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하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긴 어제도 하거든요. 내렸어요. 지준율 0.25. 시장이 한 5천억 위안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 중국 경제는 우리가 경기 순환으로 말했을 때 경기 고점이 있고 경기 하락이 있고 침체가 있고 저점이 있거든요. 경기 하강, 침체, 저점인데 저점에 와 있죠. 저점에 와 있다라는 건 뭐냐?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PMI가 마이너스가 있고요. 우리가 그 3대 총수요, 투자, 수출, 그리고 소비, 지금 다 하강 국면이거든요. 소비는 특히 마이너스 이제 한참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항상 제가 핵심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떨어진 바람에 부동산 경제는 부동산 기업만 뭐 파산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연관 산업들이 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니까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중국 은행보건감독관리원회에서 16조항 부동산 산업 안정에 관한 16조항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16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확대하라는 게 있어요. 조항이 네. 대출을 확대해라. 그리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사실. 은행들이. 예, 왜냐면 대출을 하면 부실될 게 뻔하니까 담당자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16조항에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부실돼도 책임을 안 묻는다라는, 예, 그러니까 진짜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중국 대내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작년에는 누가 부동산에 대출해주면 그 은행 행장이 목이 잘린대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누가 부동산에 대출을 안 해주면 목이 잘린대요. 이제 정부 시책을 안 따르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해주면 목이 잘리고 올해는 안 해주면 목이 잘리는 거죠. 우리 해고라고 합시다. 그 목이 잘린다니까 좀 무섭네. 갑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언어 사용에 조금 이렇게 그런데 해고, 해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이 연착륙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부동산이 어차피 지금 쭉 떨어지니까 제가 했잖아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 경제 리스크다. 그렇죠. 부동산 경제 경찰력은 중국 경제 경찰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모든 방법을 연착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돈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공급되는 건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일이에요. 네. 그게 주식 투자 개념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은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대출이란 거는 상환 받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환 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은행 간접금융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가 은행에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로 잡힌 게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잘못되면 은행의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말하면 여기 말하면 자산관리 상품이 있잖아요. 자산관리 상품. 그동안 중국의 자산관리 은행의 자산관리 상품들이 여기 말하면 PB들이 주로 추천하는 상품, 은행들이 출시한 이런 자산관리 상품이 대부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렇게 있는데 채권형은 대부분 그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됐어요. 아. 예. 근데
부동산 펀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그 자산관리 상품이 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게 된 거예요. 안전자산인데 사실은 채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외계면 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입한 자산관리 사무소 난리 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자체 펀드가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또 정부에서 빨리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대출 확대하려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돈이 이렇게 지금 달에 대출한 게 상환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출을 또 해라고 하니까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은행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형 상품에 많이 사요. 안전하니까 채권. 그래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형 상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빨리 부동산 투자를 빨리 대출해주라니까 돈은 없고, 그 대출해준 건 지금 상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어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형. 그러니까 은행한 채권형을 막 파니까 채권형 그 펀드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더 하락하겠죠. 하락하게. 근데 원래 이게 경제가 원래는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이 떨어지는 건 말이 맞아요. 금리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원래 채권형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채권형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경제가 원래 안 맞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요? 지금 정부에서 빨리 그 부동산 대출해가 돈을 유동성 확보는 다 동시에 파니까 그게 매도 쪽으로 가버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채권 떨어진 건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 그 외국계 헤지 펀드나 이런 데들이 그 채권을 사고 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뭐 차이나런 해가지고 뭐 있었잖아요. 자금 빠져나온다고. 외국계가 중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맘대로 못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후광통, 성강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광통, 성강통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못 사고.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고 어쨌든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방된 금융처럼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공매도 치고 뭐 이러지는 못하는데 근데 일정 부분 정해진 범위에서는 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모든 주식형 채권이 혼합형이 다 지금 떨어지는 웃기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들, 막 아까 얘기한 코로나 문제,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불만들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보통 이런 펀드에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안정형 우리가 R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안정형은 거의 큰 돈은 못 줘도 거의 뭐 예금 수익률 이상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금보다 못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설상가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숨통 틔우겠다 해가지고 1조 위안, 뭐 한국 돈으로 185조 이거를 풀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으나 1.2조. 그러나 은행들은 그걸 못 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주로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어렵다. 예. 하여튼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왜냐면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그 지원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책이 나왔음에도 시장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오를 거야 살려고 하는. 예, 원래 그게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다 오히려 무너진다. 예, 받쳐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정책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그 2015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부터 부동산이 제가 2015년에論文을 썼어요.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고. 그때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 한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 기업들이 대출이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스무스하게 연착륙 시키려고 그 레버리지를 누구한테 스무스하게 그 레벨 가게들한테 보냈어요. 가게들이 당시에 GDP 대비 부채율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부동산 기업 대출 레버리지를 가게한테 넘기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원래는
대학생이라든지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부동산을 못 샀어요. 호구가 네. 없으면 호구, 호적 이런 뜻입니다. 없으면 못 샀거든요. 이거 다 풀어주는 거죠. 막 사게 하는 거죠. 은행가 막 대출하게 하고 그러면 분양이 공실 같은 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게한테 넘겼냐면 부동산을 사는 속도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와서 다 살 수 있으면 공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돈 누구한테 들어가죠? 부동산 기업한테 들어가면 그렇죠. 그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처음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중국 가계 대출이 되게 낮았어요. GDP 대비 40% 세계에서 낮은 편이거든요. 한국은 가계가 되게 높습니다. 70%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작업도 한참 하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 이 3대 경제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3대 경제 플레이가 아무도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면 부도가 옵니다. 나라가 멈춰서요. 그게 한국 유한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중국은 정부하고 가계의 부채율이 낮았어요. 정부라고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중앙정부 부채율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가계가 40%였고요. 2015년 기준. 그렇죠. 근데 지금 어서는 이 몇 년 동안에 지금 가계한테 레버리지 넘기는 작업 하다 보니까 지금 70%까지 거의 왔어요. 가계도 무슨 공간이 없어요. 70%면 세계에서 되게 높은 레버리지 속해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만 남았어요. 중앙정부만. 그래서 이번에 1.2조 유동성을 풀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16조항이 나온 건 뭐냐면 얘네 대출 마음대로 해라. 그다음 면책을 하겠다는 거죠. 잘못 대출해도.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중앙정부가 떠안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제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중앙정부한테 넘기는 작업이 이제 온 겁니다. 국가 부채로 이제 이전한다. 예. 그럼 중앙정부도 이제 부채율이 지금까지 안 높아서 그나마 중국이 돌아갔는데 이제 중앙정부까지 부채율이 많으면 사실은 중국이 만약 금융시장까지 완전 개방됐으면 외환위기 오는 거죠. 이게 위안화 환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요즘 위안화가 계속 그렇게 예, 절하가 되는 거죠.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위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돼 있으나 어쨌든 사회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연장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방은행들이 NPR, 부실 대출율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마지막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부채를 떠안아서 옛날에 외환위기 때 처리했던 것처럼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 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실율.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채 화폐화라고 해요. 부채 화폐화. 예, 전문용어로.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